사실 굉장히 좋은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차가 분명해요. You always want what you can't have, and while you have it, you can't. Well, how do you know how you will feel when everything changes? 자, 디젤 먼저 출발. 지금 명불허전, 네, 현대 7단 DCT를 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성로입니다. 저희가 코나 하이브리드가 협찬이 돼서 이 코나 하이브리드를 리뷰를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는 이걸 것 같아요. 과연 디젤 DCT라는 연비 괴물 조합이 있는데 하이브리드를 살 이유가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과연 디젤과 하이브리드 중에 과연 뭐가 더 경제적이냐를 오늘 따져보는 시간이 될 텐데, 자, 그 이전에 그래도 지금 제가 코나 디젤을 타고 있는데 이 디젤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없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조금 서운하겠죠. 그래서 이 디젤에 대해서 조금만 코멘트를 드리고 넘어가자면, 이 현대가 쓰고 있는 7단 DCT 미션, 이 정말 말이 많은 미션이죠. 이게 방금도 출발할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일정 그 악셀레이터를 처음에 밟는 그 압력, 그 깊이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여지없이 차가 말을 탑니다. 이렇게 오오오오오오 이렇게 말을 타요. 이 말을 타는 게 왜 타는 거냐면, 오토 미션 같은 경우에는 엔진 출력을 미션으로 가지고 들어오면서 그 토크 컨버터라는 중간에 그 완충 역할을 해주는 애가 있죠. 아무래도 조금 부드러워요. 그런데 DCT 같은 경우에는 이 토크 컨버터라는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클러치를 강제로 처음에 이렇게 딱 붙여가지고 엔진 출력을 미션으로 이어보내주는 그런 미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반에 오토 미션보다는 조금 더 울컥거리는 증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에 반해서 장점이 변속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변속 충격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는데 굉장히 그 감성적으로 유리하고, 그리고 가볍다 보니까 연비에 또 유리하고, 컴팩트하다 보니까 엔진 내부 공간 확보에도 좀 유리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토크 컨버터가 빠지다 보니까 그 동력 손실, 유압으로 밀어서 이렇게 선풍기 바람을 돌려서 반대편 선풍기 바람 날개를 돌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풍기 날개랑 날개를 그냥 다이렉트로 갖다 붙여서 이렇게 엔진 동력을 전달해주는 미션이다 보니까 동력 손실 자체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비 면에서 또 굉장히 좀 우수한 점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DCT 미션입니다. 그런데 이 DCT 미션의 문제가 뭐냐, 처음 출발할 때 이게 엄청 꿀렁꿀렁 거려요. 정말 조금만 악셀을 깊게 밟아도 이 증상이 어김없이 나온단 말이죠. 이게 사실 이거는 뇌피셜이에요. 이 현대가 DCT 미션을 이렇게 자체적으로 개발을 하는 것까지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이게 과연 이 대단한 그 현대자동차의 연구원 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꿀렁거리게 만들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은 사실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요. 마지막에, 자, 저희 이렇게 차를 잘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출시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위에 보고가 들어갔을 거야. 위에 보고가 들어갔는데 위에 계시는 그 꼰대분들께서 분명히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현대차가 이렇게 변속할 때마다 변속 충격이 생기고 변속 속도가 이렇게 너무 빨라가지고 이런 스포츠 드라이빙 느낌을 주는 이런 거는 우리 한국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아. 차는 부드러워야지, 현대차는 부드러워야 돼 라고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거지로 부드럽게 클러치를 느슨하게 스무스하게 살살 붙이도록 만들다 보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튀어나온 게 이 출발할 때의 꿀렁거림이 아닐까라고 저는 혼자서 생각을 매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프트웨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면 현대에서는 하루빨리 좀 업데이트를 해서 그냥 원래의 개발 컨셉대로 그냥 착착착 달라붙는, 좀 변속 충격이 있어도 좋으니까 초반에 꿀렁거림 없이 좀 이렇게 빠른 변속감을 느낄 수 있는, 네, 그런 DSG 미션 같은 그런 컨셉으로 다시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해주실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뭐 미션 얘기는 여기까지고, 자, 지금부터는 일단 고속도로 주행을 기준으로 해서 20km를 주행하는데 항속주행 연비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여드리고 하이브리드로 갈아타도록 할게요.
지금 날씨가 좀 더운 편이긴 하지만 네, 공정한 테스트를 위해서 에어컨 끄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80에서 100 사이로 한번 쭉 크루징을 20km 동안 해보도록 하고요. 자, 지금 리셋을 리셋했습니다. 리셋했고 크루즈 걸었고요. 가보도록 할게요. 20km 갑니다. 네, 참고로 지난번 스토닉 연비 테스트 했던 구간과 똑같은 구간이고, 자, 저희가 지난번 스토닉 리뷰 때 요 비슷한 스펙의 차량이죠. 사실 그 작은 배기량의 디젤 엔진과 DCT 미션을 조합시킨 좀 이렇게 가벼운 차량이 이 진짜 고속도로에서 연비가 괴물같이 나온다라는 거를 보여드렸는데, 지금 코나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일단 지금 출발한 지 2km 됐고, 네, 지금 현재 트림 연비 24.2km, 25km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자, 더워 죽겠습니다. 네, 저번보단 낫네요. 자, 지금 6km 주행했고 실시간 연비 27km 네, 마크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주행거리 10km, 10.3km를 이제 넘었습니다. 10km 넘었는데 연비는 지금 트립상 29.2가 찍혀 있습니다. 네, 28. 자, 여러분 19.9km, 네, 곧 20km입니다. 네, 20km 주행을 완료했습니다. 자, 20km 주행하는 동안 평균 연비가 지금 트립상에 28.4가 찍혔네요. 자, 이제 디젤 연비 테스트 하는 것까지 지금 이제 다 보셨는데요. 일단 하이브리드로 넘어가기 이전에 요 디젤 차량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서머리를 하고 넘어가자면, 일단 코나 디젤 같은 경우에 이 정숙성하고는 사실 거리가 좀 많이 멀어요. 스토닉 같은 경우야 뭐 코나보다도 더 작고 공차 중량도 더 가볍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해줄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스토닉보다는 좀 더 한참 나은 수준의 NVH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풀옵션 기준으로 했을 때 차값도 한 600~7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나 디젤은 나 디젤이야 라는 거를 너무 이제 자신감 넘치게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좀 많이 시끄러워요. 시끄럽고 진동도 차 안으로 좀 많이 들어오고,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 저 RPM에서나 아니면은 이제 RPM을 쭉 올려가지고 힘을 좀 애가 많이 받았을 때에 들려오는 그 디젤 엔진의 더러운 그 노킹 소리 있죠. 막 가랑가랑가랑가랑 거리는 소리들, 그런 소리가 사실 실내로 유입이 너무 많이 돼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이 코나 디젤 같은 경우에 이 DCT 미션의 그 처음 출발할 때의 더러운 느낌, 처음 출발할 때 더러운 느낌이 있다고 해서 나중에 고속으로 가도 뭐 변속이 빠른 느낌도 없어. 뭐 이 DCT 미션이라고 만들어 놨는데 이 DCT 미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제대로 하나도 발휘하지 못하는 이 미션이 좀 안타깝고, 이 디젤 소음 진동이 좀 이 책값 대비 좀 많은 것 같다 라는 부분이 좀 아쉬운 거고, 연비야 뭐 디젤의 DCT 조합인 만큼 네, 사실 뭐 대단한 연비를 보여줬습니다. 지금 28.4km 마크 했는데, 자, 그러면 이제 하이브리드로 넘어가가지고 또 똑같은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면서 차를 리뷰를 좀 해보는 걸로 하고요. 자, 한 가지 이 트립 연비를 믿지 못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요즘 이 트립 연비 상당히 좀 정확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트림 연비를 찍어놓고 연료 탱크 용량과 내가 주행거리를 계산해가지고 나중에 뒤에서 계산한 그 데이터와 비교를 해서 보면은 사실 오차가 크질 않아요. 네, 제가 테스트했을 때는 오차가 항상 뭐 플러스 마이너스 5%에서 10% 내외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림 연비가 정확하다고 생각을 하고 트림 연비로 계속 리뷰를 하고 있는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자, 이제 코나 하이브리드로 넘어가 보시죠. 네.
자, 하이브리드로 갈아탔습니다. 여러분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실 때 가장 큰 포인트로 보시는 부분이 바로 연비일 텐데, 차량이 아무래도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엔진과 모터 이거를 자꾸 왔다 갔다 뭐 같이 쓰기도 하고 혼자 쓰기도 하고, 이 왔다 갔다 하는 지점에서 이걸 얼마나 자연스럽게 이질감 없이 이거를 만들어내 주느냐,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됩니다. 사실 연비는 그 다음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왜냐면 연비가 아무리 좋더라도 타고 다니기가 너무 불편하면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디젤 차량도 그렇잖아요. 연비가 좋아 하는데 뭐 잔고장 하나 나오면은 막 돈이 몇백만 원씩 깨져. 그러면은 사실 디젤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연료비를 아끼는 그 의미가 도대체 뭐가 있느냐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이질감에 대해서 먼저 좀 얘기를 해볼 건데,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좀 해보자면,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성하는 이 시스템에는 가장 큰 두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자, 첫 번째가 직병렬 방식이고 두 번째가 그냥 병렬 방식입니다. 자, 이 직병렬 방식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도요타, 렉서스에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고, 직병렬이라는 이름이 왜 붙었냐, 엔진을 가운데 놓고 이쪽 직렬로 모터 하나, 병렬로 모터 하나를 연결을 해서 이 모터 두 개가 어떤 작용을 하느냐, 하나는 구동만 해줘요. 출력을 주기만 하는 거예요, 바퀴로. 그리고 또 하나의 모터는 이제 출력을 땡기는 거죠. 바퀴가 굴러가는 힘, 이 바퀴가 굴러가는 힘 및 엔진 힘으로 전기를 계속 생산해가지고 안쪽에 밀어 넣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요타가 이 기술을, 특허를 가지고 직병렬 방식으로 계속 이걸 밀어붙이면서 하이브리드 시장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었던 건데, 여러분들 현대 어떤 기업인지 아시잖아요? 엔진? 야, 직접 만들었어. 미션? 만들었어.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현대가 우리나라 그 대단한 공대생들 막 갈아 넣어가면서, 야, 일본에 돈 주기 싫으니까 직병렬 방식 쓰지 말고 우리 병렬 방식으로 우리만의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현대가 과감하게 하이브리드 차량을 직접 병렬 방식으로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차는 지금 병렬 방식을 쓰고 있는데, 병렬 방식은 뭐냐, 말 그대로 모터 하나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터 하나만 병렬로 붙여가지고 이 모터 하나가 충전도 해주고 출력도 내주고 두 개를 동시에 다 담당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의문점이 있어요. 도요타가 옛날에 10몇 년 전에 이 병렬 방식을 분명히 쓰고 있었는데, 도요타가 병렬 방식, 지금 이 방식을 갖다 버렸던 이유는 이 모터 하나가 미션이랑 엔진 사이에 붙어서 이렇게도 출력을 줬다가 저렇게도 출력을 줬다가 순간순간 엔진을 붙였다 떨어뜨렸다 회생제동을 했다 출력을 줬다, 이거를 굉장히 찰나의 순간에 빨리 왔다 갔다 해줘야 되는, 그게 가장 핵심 기술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요타는 결국에 이거를 해결을 못했는데 현대가 이거를 해결을 한 거야. 뭐냐? 바로 클러치팩으로. 이 앞에 엔진이 있고 미션이 있고 모터가 있으면 그 중간에 클러치팩이라는 애가 붙어서 이 클러치팩이 굉장히 영민하게 빠른 시간에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이거를 뗐다 붙였다 일로 붙였다 절로 붙였다, 이거를 실시간으로 무한 반복하면서 결국에 하이브리드 차량의 이 경제성을 만들어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병렬 방식으로 현대가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냄으로 인해서 어떤 장점이 생겼냐, 앞에 구조가 굉장히 좀 심플해졌어요.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직병렬 방식을 쓰기 때문에 아무래도 앞쪽에 무게가 좀 더 나가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구조가 복잡해요. 들어가야 되는 부품도 많아요. 그런데 현대는 그냥 병렬 방식으로 만들면서 많은 것들이 간소화되고 가벼워지고, 그리고 연료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환상의 연비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냈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현대가 이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가지고 처음으로 야심차게 발표한 차가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였거든요.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다 좋았어요. 연비도 좋고 다 너무 좋은데, 문제는 이 클러치팩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붙여줄 때 그 이질감, 하이브리드 차가 가지고 있는 그 이질감이 조금 많이 거슬렸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코나에 와서는 얼마나 많이 발전해서 이제 자연스러워졌는지, 부드러워졌는지, 클러치팩이 얼마나 더 영민해졌는지를 보는 게 핵심 키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지금 모터로만 가고 있습니다. 지금 모터로만 가고 있고 엔진 시동이 안 걸려 있는데, 자,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전기 모드에서 악셀. 네, 다시 해볼게요. 다시 전기 모드에서 악셀. 자, 이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전기 모드로 가던 중에 엔진, 악셀을 밟으면 이제 엔진이 켜지면서 클러치팩이 모터랑 얘를 붙이는데,
붙였을 때의 그 이질감이 계기판에 켜져 있는 EV가 이제 계기판에 EV가 들어오면 저게 지금 모터로만 가고 있다는 얘기인데 저 불이 꺼지는 거를 따로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느낄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이오닉 하이브리드 리뷰를 하면서 그 프리우스에 대비해서 아이오닉이 좀 아쉽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거든요. 그 이질감 부분. 프리우스 같은 경우에 엔진 모터로만 가고 있다가 엔진이 딱 붙었을 때 그 이질감이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의, 진짜 전혀 느낄 수 없을 정도의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일단 이질감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이거 시승을 한 번씩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하드웨어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좀 많이 개선이 됐든가 아니면 소프트웨어로 잡아낸 것 같아요. 자, 일단 이질감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고, 지금부터는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연비 테스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20km를 딱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루즈 걸고 갈게요. 자, 일단 뭐 크루즈를 걸고 연비 테스트를 하는 동안 이제 좀 뭐 말씀을 드릴 부분이 이 주행 보조 장치가 있겠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현대기아의 주행 보조 장치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현대에서 어떤 차에는 주행 보조 장치가 어떤 급이 들어가 있고 어떤 차에는 똑같은 주행 보조 장치인데 어떤 급이 들어가 있다. 사실 급들이 있는데 이 급들에 대해서 제대로 사실 설명을 안 해줘요. 그게 좀 많이 아쉬운데, 코나 같은 경우에 지금 하이브리드 차량이랑 전기 차량에는 그 가장 높은 급의 주행 보조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카메라 한 대, 레이더 한 대 이렇게 두 개로 잡고요. 소프트웨어도 가장 높은 등급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제가 지금 이거를 켜고 나서 지금 몇 분째 핸들 한번 잡으라는 메시지조차 뜨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그 내연기관에 들어가 있는 주행 보조 장치는 지금 이 차량과 코나 전기차에 들어가 있는 주행 보조 장치랑은 많이 좀 급 자체가 다른, 네, 그런 주행 보조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주행거리 6km고요. 트립상 연비는 25.6을 찍고 있네. 네. 트립상 연비는 25.6을 찍고 있네요. 자, 지금도 전기로만 가고 있습니다. 전기로만. 자, 전기로만 가고 있으니까 연비가 치솟고 있죠. 자, 현재 주행거리 8km, 연비는 30을 넘겼습니다. 네, 지금 전기로만 계속 가고 있어서 네, 엔진 들어왔네요. 엔진 들어왔네요. 눈으로 보지 않으면은 이 이질감을 느낄 수 없습니다. 네. 자, 지금 누적 주행거리 13km를 넘어섰고 트립상 평균 연비는 29.7. 네, 다시 30이 됐네요. 자, 현재 주행거리 15km, 연비 31.7 마크했습니다. 현재 누적 주행거리 19.9km입니다. 네, 20입니다. 28.4. 뭐 이런 우연이 다 있나. 네, 아까 28.4 아니었나요? 디젤? 자, 뭐 있는 그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비슷한 도로를 지금 20km씩 딱 주행을 했는데, 코나 디젤 같은 경우도 이 평균 연비가 트립상 28.4가 나왔고, 지금 하이브리드도 28.4가 나왔는데, 지금 문제는 제가 죄송합니다. 네, 이 차를 타고서 아까 연비 테스트를 시작할 때 에어컨을 안 껐네요. 에어컨 안 끄고 통풍 시트까지 켜놓고 테스트를 했는데 28.4가 나왔고, 지금 현재 다시 뭐 29.5까지 또 올라가고 있고, 네, 아무튼 이렇습니다. 사실 지금 동일한 환경에서 완벽하게 에어컨까지 다 끄고 완만한 내리막 많은 도로에서 똑같이 테스트를 했다면 얘는 지금 충분히 30을 넘기고도 남았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 중에 뭐 고속주행이 많으시고, 나는 그냥 항속으로 100km에 딱 크루즈 걸고 이렇게 뭐 장거리 주행이 엄청나게 많아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연비 이상을 충분히 뽑아내고 다니실 수 있겠지만, 뭐 시내 주행이 끼고 뭐가 끼고 한다라고 하면은 물론 이 연비는 나올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가솔린 하이브리드의 연비가 이렇게나 큰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에 사실 충분한 영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요즘 어차피 경유값 자체가 나라에서 세금 많이 걷어들인다고 해서 옛날에 그 경유값이 가지고 있던 그 메리트는 이제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연비가 동등하거나 연비가 오히려 더 뛰어나다고 하면은 디젤에 비하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숙성을 가지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여러모로 봤을 때 굉장히 상품성이 있는 차량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굉장히 지금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실 이거 지금 현대에서 하이브리드를 완전히 몰빵을 치려고 작정을 하고 만들었나 싶은 정도의 생각이 지금 막 들어요. 얘도 듀얼 클러치 미션이 들어가 있고, 사실 디젤도 듀얼 클러치 미션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아까 코나 디젤에 들어가 있는 듀얼 DCT 같은 경우에는 그 초반에 꿀렁거림 때문에 너무 불쾌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이 하이브리드는 차량이 처음 출발할 때 그 DCT 미션에서 주는 꿀렁거림, 그 불쾌한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전혀 없는 이유가, 일단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출발할 때 어지간해서는 모터 출력만 가지고 일단 출발을 하고, 또 그렇기도 하거니와 모터는 토크가 좋잖아요. 토크가 좋으니까 처음에 확 출발했을 때 이 DCT 미션을 부드럽게 붙이면서도 충분하게 강하게 붙여줄 만큼 충분한 그 토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디젤 DCT에서 나오던 그 더러운 꿀렁거린 느낌이 좀 많이 없어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물론 기본 스타팅 프라이스 자체가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높기는 해요. 그런데 그 휘발유나 디젤 같은 경우도 이 비슷한 급에 올라오면은 2,600만원 선 정도에 올라오고 나면 어느 정도 비슷한 옵션 구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특히 디젤 모델에 대비해서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뭐 그렇게 더 많이 비싼 것도 아니에요. 한 1,200만원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디젤보다 초반 꿀렁거림도 없어, 연비도 더 좋아, 그리고 뒤에 멀티링크 들어가 있기 때문에 두 대 동시에 타보면은 승차감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토션빔이랑 멀티링크랑 코나가. 그럼 승차감도 더 좋아.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행보조 장치도 그렇고, 이 내비게이션도 이번에 10인치로 이렇게 넓어졌어요.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사실 디젤 말고 사실 무조건 하이브리드로 가는 게 답이 아닌가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네요. 차 좋네요. 코나 전기차보다도 마음에 드네요. 옵션을 어느 정도 다 넣고 나서 뭐 2천만원 후반대 그리고 3천만원 초반대 국산차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사실 굉장히 좋은 상품성을 가지고 있는 차가 분명해요. 이거는 제가 장담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대가 이 병렬 방식의 하이브리드를 계속해서 더 디벨롭하고 R&D하고 더 많은 투자를 해서 그 도요타의 직병렬 방식을 좀 코를 납작하게 눌러줬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도 이 영상에 담으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와 같이 GDI 엔진을 사용하는 차량을 몰고 계시는 오너분이시다. 그러면은 카본 찌꺼기가 항상 좀 걱정이 되잖아요. 검아웃 연료 첨가제 하나씩 모트라인 몰에서 모트라인 카케어와 함께 이렇게 세트로 구매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용해 주시면 또 너무 좋은 자동차 소비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 현대 기아차 신차 구매하시면은 그 현대 블루 멤버스, 기아 레드 멤버스 포인트를 사실 어마어마하게 몇십만 포인트씩 막 주거든요. 블루 멤버스랑 기아 멤버스 그 포인트 몰이 있습니다. 그 포인트 몰에서 가입하신 다음에 포인트가 있으시다면 그 포인트로 또 이제 모트라인 카케어를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